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1편의 제3장의 제3절 법인입니다. 우선 개념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 외에 법이 인정하는 권리 주체입니다. 자연인 외에 법인에다가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법인의 존재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 관계의 계속성 유지입니다. 자연인을 중심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한다면 유한할 수밖에 없겠죠.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니까요. 법인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죠. 두 번째, 법률 관계의 간명화입니다. 가령 1000명으로 구성된 단체 명의로 예금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치 않죠? 1000명으로 구성된 단체를 하나의 이름으로 묶고 그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다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세 번째로 책임의 제한 내지 위험의 분산입니다. 법인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 이것을 완전히 분리할 수가 있죠. 법인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책임이 제한 내지 분산되는, 위험이 분산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별입니다. 이 구분은 법인의 실체가 뭐냐를 기준으로 한 분류입니다. 사단법인의 실체는 사단, 즉 자연인의 단체이고, 재단법인의 실체는 재단, 즉 재산의 집합입니다. 이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자연인, 이것을 사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회사의 사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근로자를 얘기하는데,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사원은 주주이지 근로자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 용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다음으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입니다. 이 구분은 법인 운영으로 얻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가 여부에 따른 것입니다. 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법인입니다. 이 법인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한다면 그것은 영리법인입니다. 반대로 법인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경우에 수익은 법인 자체에 귀속시키는 구조이죠. 이 사단법인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어느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리 사단법인을 가리켜서 회사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익분배의 귀속자인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 이것은 그 본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상법과 같은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법 1조의 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법은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법인의 설립을 보겠습니다. 법인이 어떻게 성립하게 되는지 이 문제이죠. 먼저 사단법인의 설립입니다. 요건을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법인의 목적이 영리가 아닌 사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민법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등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립행위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법인에 관한 근본 규칙을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 설립행위가 진행되죠. 정관 작성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립한 서면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근대 민법은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에 있어서는 의사의 진정성 그리고 거래 안전을 위해서 요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자들의 법률 행위, 이것은 정관 작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단법인의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 이런 사항은 우리 4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단법인의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들입니다. 세 번째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설립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한다, 이런 얘기죠. 다음으로 재단법인의 설립입니다. 재단법인 설립 요건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요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이것은 사단법인 설립 요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요건,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행위에는 사단법인에서와 같은 정관 작성 행위는 물론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출연 행위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 설립 행위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생존 처분으로 할 수도 있고 유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재단법인 설립 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재단의 설립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두 사람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산의 출연인데요. 재산 출연 행위의 법적 성질 또한 단독행위입니다. 재산 출연 행위에 대해서 민법은 독자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다른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 행위로 재산을 출연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우리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유언으로 재산 출연을 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것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의 출연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행위라고 하는 점, 이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들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 민법 4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의 설립과 관련해서 유의할 것 중에 이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실체를 모두 갖추고 일반적인 정규적인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무관청의 허가 그리고 설립등기, 이 요건만 결여된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학설과 판례는 이 경우에, 즉 비법인 사단 또는 비법인 재단의 경우에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물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 이것은 그 성질상 유추 적용을 할 수 없겠죠.
자, 다음으로 법인의 기관을 공부하겠습니다. 법인이 권리 주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자연인이죠. 네,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자연인의 조직, 이것을 법인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우선 집행기관을 보겠습니다. 집행기관은 이사입니다. 이사는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합니다.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있어서 필수기관입니다. 이사 선임 행위, 이것은 법인과 이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위임 유사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리 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이 대내외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실 없이와 같은 뜻이라고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이사가 이러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법인에 대해서 계약 위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법인은 이 경우에 이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와 관련된 기관을 보겠는데요. 우선 이사회입니다. 이것은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민법상의 법인에서는 이사회가 필수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가 복수인 경우에 이사회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임시이사입니다.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법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런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법인이 임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 임시이사는 정식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만 권한을 가지는 일시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대리인입니다. 이것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죠. 이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선임한 특별 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감독기관입니다. 감독기관은 감사입니다. 감사의 주요 직무 권한은 법인의 재산 상황 그리고 업무, 이것을 감독하는 것이죠. 민법상의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감사는 필수기관은 아닙니다. 이 감사를 필수기관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상 법인은 주무관청의 검사, 감독 제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죠. 그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원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통상총회는 1년에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됩니다. 그리고 임시총회는 이러한 경우에 소집이 됩니다. 이 두 번째 경우에 5분의 1 이상,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정관으로 증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소수사원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의권입니다. 이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있어서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한 것이 원칙입니다. 영리법인의 경우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가령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한 개의 주마다 한 개의 의결권이 있지요.
그렇지만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도 정관에서 결의권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과 특정 사원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때에는 해당 사원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원권입니다. 사원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원이 사단법인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이 권리로서의 사원권은 공익권과 자익권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공익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관리 및 운영에 참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고요. 자익권은 사원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권리입니다. 민법은 56조에서 이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에는 사원의 개별적인 인적 요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법인의 능력과 활동 중에서 법인의 목적과 권리 능력의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권리 능력이 인정되기는 하는데 그것이 자연인의 권리 능력과 동일할 수는 없죠. 법인의 권리 능력은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죠. 법인은 그 본질상 생명권, 친족권 이런 거를 향유할 수 없죠. 이렇게 법인의 권리 능력은 법인의 본질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법률에 의해서도 법인의 권리 능력이 제한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인의 목적에 의해서도 이 권리 능력이 제한됩니다. 법인의 목적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게 되면은 법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거래 결과가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아서 법인과 거래한 제3자에게 불치의 손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보겠습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이 대표적으로 이사겠죠. 이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거죠. 이것은 그 취지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제도를 통해서 사회경제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이익을 누리게 되죠. 법인은.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그 제도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을 보겠습니다. 요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합니다. 이사는 물론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이런 사람들도 대표기관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대표기관의 가해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단순히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가 되겠죠. 이 직무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는 외형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살인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외형 이론을 채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외형 이론을 채택하게 되면은 이 법인의 직무 범위가 넓어지죠. 넓게 이해되죠. 그래서 법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결국 외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론입니다. 세 번째, 대표기관의 행위가 민법 750조가 정하는 일반 불법 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의 요건입니다.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 중에 세 번째 뭐였었죠?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 법인의 불법 행위 책임과 이사 개인의 이 불법 행위 책임이 같이 문제가 되는데 이 두 책임의 관계는 어떨까요? 네, 이 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대표기관 개인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이 두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이 부진정 연대채무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권편에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 피해자로서는 법인과 대표기관 개인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누구에게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가 법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은 법인으로서는 대표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반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으로서 이런 규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의 주소를 보겠습니다. 법인의 주소라고 하는 것은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이 주된 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법인을 통제하는 수뇌부가 있는 장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죠. 그리고 주소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등기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다음에는 법인의 소멸입니다. 법인이 어떻게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가, 이 문제가 되겠죠. 우선 기초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소멸은 자연인의 사망에 대응하는 개념인데요. 자연인의 사망과 달리 법인은 단계를 밟아서 소멸합니다. 해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원래 활동을 멈추고 청산 절차로 진입을 하게 되고, 청산을 마치면 법인이 소멸합니다. 이 청산 과정에 있는 법인을 청산법인이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우선 해산 사유를 보겠습니다. 해산 사유 중에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것이 있고, 사단법인 특유의 해산 사유가 있어요. 이 공통의 해산 사유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단법인 특유 해산 사유인데요. 이거는 사원이 없게 되는 경우, 또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해산 사유 해산이 되죠. 청산인은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사유 등을 등기하고 이것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다음 청산입니다.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산한 법인이 잔물을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해서 권리 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은 청산인입니다. 그리고 감사라든가 사원총회와 같은 거 이런 다른 기관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산이 종료되면 법인은 소멸하죠. 청산 사무를 종료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것을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법인의 등기를 보겠습니다. 법인의 조직과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지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 제도를 두고 있는데 등기의 종류는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등기 중에서 이 설립 등기 있죠. 이 설립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 등기하지 않으면 법인이 설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 3, 4, 5, 6 이것은 모두 대항 요건입니다. 다음으로 법인의 감독과 벌칙을 보겠습니다. 우선 감독인데요. 이 비영리 법인은 설립부터 소멸시까지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을 받습니다. 감독기관은 법인 존속 중에는 관할관청이 감독기관이고, 그리고 해산, 청산 그런 과정에서는 법원이 감독기관이 됩니다. 이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게 되면은 벌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97조의 이런 규정 내용이죠. 네, 이것으로 법인에 관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